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미리 고백하자면 저는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고요. 그런 저에겐 1년에 2번 있는 명절은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어쩐지 불편하기만 한 시기인데, 명절이면 특히 떠오르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불편한 마음도 기꺼이 감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 처음부터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닌데요. 결혼하고 첫 번째로 맞이한 명절에 시댁 식구들과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의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시댁 식구들 생각은 저랑은 많이 달랐나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저와 남편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어요. 만나기는 소개로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느낌이 좋았던 남편과 저는 취향과 성격, 가치관까지 똑 닮아 저희는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귀게 되었죠. 사실 제가 공부만 하느라 변변한 연애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화도 잘 통하고 젠틀한 남편을 만나게 되니 연애하는 6개월 동안 어찌나 행복하던지. 그래서 저는 주책맞게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 자랑을 서슴없이 했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고 주변에서는 이제 갓 만나서 좋기만 한 때라 그런 거라며 조금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시큰둥해질 거라고 했는데, 어쩐지 저도 그렇고 남편은 그럴 것 같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 좋았던 때라 당연한 얘기였죠. 하지만 분명한 건 남편도 저도 서로를 너무 사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물론 성급하다고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행히 양가에서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는 주변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고속으로 부부가 될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연애 때도 참 좋더니 결혼하니 헤어질 걱정도 없고 또 한 집에서 같이 사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한 3년은 아이 없이 신혼을 즐기자고 서로 합의를 했죠. 그야말로 천생연분처럼 작은 다툼도 없이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강변 다 맞춰주는 거 아니야? 그러다 나중에 터지면 무섭다. 어떻게 각자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남녀가 한 번도 안 싸울 수가 있어. 그건 분명 누군가 꾹꾹 참고 있는 거야. 조심해. 강변 원래 그런 면에서는 둔하잖아. 네, 제가 솔직히 둔한 건 맞아요. 그리고 제 직업이 변호사라 종종 사람들이 남편과 시댁에서 제 직업을 보고 그냥 참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질투인지 걱정인지 모를 그 말이 슬슬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보란듯이 알콩달콩 잘 살아보겠다고 오기를 부렸는데, 남편은 그런 제가 안타까웠는지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남의 말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는 말인데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내가 보기가 안쓰럽다. 우리 그런 시선 신경 쓰지 말자. 내가 자기 사랑하고 자기가 나 사랑하고 서로 좋아서 위해주고 사는 건데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을 신경 써? 우리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대로 재미나게 잘 살자. 지금 생각해보면 모르긴 몰라도 남편은 저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남편은 평소, 아니, 지금도 승진이나 성공 그런 거에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하게 남들 일할 때 일하고 퇴근 후에는 영화나 독서, 여행 아니면 봉사를 다니는 등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변호사인 저와 초고속 결혼을 한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로또를 맞았다는 둥,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직업 좋은 저를 놓칠까봐 결혼을 서둘렀다는 각종 얘기가 많았다는데, 이것도 나중에 알았지 남편은 저에게 단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은 그런 사람이에요.
직업이 제가 조금 더 많이 버는 것뿐이지 남편은 저보다 생각도 깊고 성숙한 사람으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마 애어른 같은 저에게 남편은 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냥 좋기만 했던 신혼 시절, 결혼한 며느리들은 모두 꺼린다는 명절이 다가왔고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 저는 마냥 설레기만 했었어요. 짧은 연애 기간은 물론 결혼해서도 시댁 가는 걸 참 좋아했는데 시부모님이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기 때문이었죠. 시부모님은 저희 남편을 포함해 아들만 둘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저와 결혼을 했지만 시동생은 독신주의자라며 결혼할 생각이 없어 시부모님의 걱정을 사고 있었어요. 평생 딸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저는 여러모로 사랑받는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잔뜩 기대를 하고 간 첫 명절 시댁의 풍경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그렇게 온화하시고 인품 좋으셨던 시부모님에게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의 할머니, 즉 저에겐 시할머니 되시는 분을 모시고 계셨어요. 솔직히 말이 모시는 거지 주택이었던 시댁의 옥탑에 할머니의 거처를 마련해놓고 식사 정도만 챙겨서 올려놓는 게 전부였는데 할머니 손에 오래 자란 저는 그런 모습이 그저 안타깝기만 보였어요. 우리 손주 며느리 오셨나? 매번 이 늙은이 보러 오고 고마워. 고맙기는요. 손주 며느리가 오는 건 당연한 거죠. 오늘은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뭐 나는 똑같지. 어째 허리가 더 굽는지 걷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누워만 있었어. 에이, 그러시면 안 돼요. 자꾸 움직이셔야죠. 저랑 시장 한 바퀴 돌고 오실래요? 그래? 나는 걷는 게 영 시원찮은데 젊은 사람은 답답해서 힘들어. 괜찮아요. 우리 얼른 가서 떡볶이랑 튀김이랑 할머니 좋아하는 옥수수 먹고 와요. 옥수수? 아이,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나설 수가 없네. 잠깐만 기다려. 내가 요즘 손주 며느리 덕을 톡톡히 보내. 고마워. 이렇듯 저에게 별거 아닌 거에도 고마워하시던 시할머니셨는데 어쩐지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의 사이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제가 시할머니와 잘 지내는 것도 그리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이제 갓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저 가끔 시댁에 올 때 눈치껏 간식거리를 사들고 가서 말동무해 드리러 옥탑에 올라가곤 했는데 이번 명절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런 시할머니 거처를 두고 시부모님과 친척들이 언쟁을 벌이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어머니를 모셔? 니들도 참 염치 없다. 이제 어머니 연세도 있고 더는 옥탑에서 지내게 둘 수도 없고 이제 슬슬 니들이 합의해서 어머니 모시고 가. 아니, 큰형이 엄마를 모시는 건 당연하지. 툭 까놓고 장남이라고 형이 어릴 때부터 받은 게 얼마야? 원래 부모 혜택 제일 많이 받은 자식이 부모 책임지는 거지. 안 그래? 맞아. 나는 여자라고 초등학교 겨우 나왔는데 큰오빠는 대학까지 나왔잖아. 큰오빠야말로 염치가 없네. 아가씨,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리고 대학은 이 사람이 알아서 학비 벌어서 다닌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형수도 사람이 그러면 못 써요. 우리가 엄마 옥탑에 모시고 형수가 하는 일이 있어요? 허리도 안 좋은 양반 계단 오르고 내리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 야, 네가 뭔데 우리 집사람한테 훈계야. 그렇게 어머니 끔찍하게 생각하면 네가 모시고 가면 되겠네. 아, 오빠들 그냥 하던 대로 엄마 그냥 옥탑에 둬. 그럼 될걸. 뭐 이제 와서 싸워. 아니, 이제는 옥탑 생활하시게 두기엔 어머니가 힘드시다니까. 게다가 어머니 폐도 좋지 않으시잖아. 지난번에도 독감에 걸려서 얼마나 고생이었는데 니들은 신경도 안 썼잖아. 니들이 정 그러면 3분의 1씩 걷어서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자. 요양원? 그래, 요즘 시설도 좋고 보호사랑 간호사들이 상주하는 것도 많다니까 나중을 생각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오빠,
다 좋은데 왜 3분의 1이야? 난 딸이라고 받은 것도 없다니까. 그리고 나 요즘 애들 아빠가 사업 말아먹어서 시댁살이 하는 건 몰라서 그래? 야, 넌 불리할 때마다 그 소리 하더라. 그랬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받지 말았어야지. 아이고,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나도 자식인데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받을 땐 자식이고 내라고 할 땐 딸이라 받은 것도 없다. 무슨 도둑심보냐? 작은 오빠 말 다 했어? 이렇듯 한바탕 시끄러운 시댁 풍경에 저는 다소 놀랐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조금 민망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시동생은 명절이라고 친구들과 여행을 갔는데 결혼하고 첫 명절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어른들 사이에 낄 수 없어 거실 먼발치에 있는데 바로 위 할머니가 계신다는 생각에 저는 어쩐지 마음이 아파져 오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만약에 내가 할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자고 하면 자기는 어떨 것 같아? 뭐? 우리 집에? 에이, 어른들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서. 자기도 봐.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저렇게 싸우시잖아. 나는 할머니랑 오래 살아서 괜찮은데. 자기도 자기 할머니니까 괜찮지 않아? 그래도 우리 아직 신혼이고 또 내가 나서서 할머니 모시겠다고 말하기가. 그래? 그런 거라면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결심이 섰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많이 당황한 눈치였지만 이미 결심이 선 이상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직도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어른들에게로 걸음을 옮겼어요. 저기 이런 말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뭐? 아가, 여긴 네가 깰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네가 할머니를 어떻게 모셔? 그래 며느라, 너도 그렇고 우석이도 직장생활 하는데 그건 안 될 말이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빠져 있어라. 오빠, 왜 그래? 우리 조카 며느님이 속이 깊어 그러는 건데. 안 그래 조카 며느리? 나는 그래만 준다면 완전 고마워. 변호사라고 하더니 우리랑 다르게 현명하네. 아가씨, 이제 막 시집 오네요. 그리고 얘가 뭘 알아요? 그러다 어머니 어디 다치시게라도 하면 그때 우리 며느리 원망하시려고요? 어머머, 언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리고 아무리 아무것도 몰라도 어른인데 우리 엄마가 거듭 못하는 장애인도 아니고 방 하나만 내주면 될 일이잖아요. 맞아요, 형수. 저도 해숙이 생각이랑 같아요. 본인이 이왕 나서서 저렇게 말하는데 한번 해보고 그때 가서 아니다 싶으면 요양원 얘기 다시 하면 되잖아요. 어머 여보, 어떻게 좀 해봐요. 내가 정말 못 살아. 그리고 얘네한테 어머니를 맡기면 우리는 사돈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냥 내가 안방을 내주고 말지.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저희 할머니 오래 모시고 살아서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실 거예요. 걱정되시면 제가 먼저 저희 집에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막 시집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맞지만 이대로 시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면 제가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불안하시겠지만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네? 그렇게 저는 시할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는 것에 허락을 받았어요. 솔직히 시부모님과 시댁 친척들에게 실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작은아버지와 고모님은 저희 고집으로 시할머니를 모시는 걸로 결론이 나자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언제 그랬냐는 듯 우애 좋은 척을 하는데 아랫사람이라 표시를 내지 못했지 정말 별로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저는 옷방으로 쓰던 방을 시할머니 방으로 꾸미고 시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단촐한 가구와 이부자리 겸 쓰는 보료가 전부였지만 시할머니는 아늑하고 따뜻하다시며 역시나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는데 어쩐지 얼굴 한켠엔 서운함이 엿보이는 듯 했었죠. 그리고 덤덤한 척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휴,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어쩌다 손주집 신세까지 지노.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시면 저 서운해요. 그런가?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미안해. 노인네가 주책이라 그렇다. 그냥 내가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여기로 왔나 싶은 생각에 그만 실수를 했어. 할머니,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할머니랑 살고 싶어서 고집부린 거니까.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작은아버지, 고모님 모두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 제가 막무가내로 그러고 싶다고 했어요. 아니, 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할머니랑 살았거든요. 솔직히 부모님은 모두 바쁘셔서 저한테 신경도 못 써주셨는데 할머니가 계셔서 저 삐뚤어지지 않고 잘 컸어요. 할머님을 보면 그때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아유, 마음도 고와라. 자네 할머니 덕에 내가 이렇게 덕을 보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해요. 이제는 고맙다는 말 하시지 말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게 제가 정말 바라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시할머니와 가족이 되었어요. 살림이라면 서툰 저인데 시할머니는 운동 겸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하고 싶어 하셨고 저는 제가 못하는 것을 시할머님이 해주시니 마다할 이유가 없어 그 외에는 할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집밥을 먹으며 하나 둘 할머니에게 살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는 청국장 냄새나서 싫은데 할머니가 끓여주는 청국장은 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죠? 신기해요. 맞아. 할머니가 끓여주는 청국장 진짜 맛있어. 청국장인데 어떻게 냄새가 안 나냐? 괜히 이 할미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서 그래요. 하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예전에 동네 사람들이 식당 차리라고 성화였던 때가 있었어. 내가 김치도 진짜 잘 담근다니까. 우석이 너 시간 될 때 나랑 공판장에 좀 다녀오자. 너 내가 해준 꼬들빼기 김치 좋아하잖아. 할머니, 저는요? 저는 파김치 좋아하는데. 그래, 이왕 말 나온 김에 내가 아주 깍두기부터 파김치까지 몽땅 해줄란다. 할머니, 그러다 몸 상해요. 엄마 아버지 아시면 저 혼나고요. 뭔 소리야. 이렇게 신이 나보기는 정말 오랜만이야. 순정아, 네 덕에 내가 요즘 다 늙어서 살맛이 난다. 또 그러신다. 할머니는 동안이시라니까요.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모든 사람의 우려에도 시할머니와 재미나게 잘 지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지만 워낙에 할머니 정을 그리워하던 저를 아셔서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오고 싶다고 했을 때 크게 말리지는 않으셨는데요. 아무리 좋아도 시댁어른이셔. 너 실수하면 안 된다. 엄마는 네가 괜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 할머니가 많이 딱하셔서 말리지는 못하지만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알아. 그래도 잘했다고 해줘. 나 정말 잘하고 싶어. 그래, 잘했다. 내 딸을 누가 말려? 대신 중간에 그만두는 건 이 아빠가 용서하지 않는다. 원래 책임은 더 무겁다고 아빠가 말했지? 네,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친정 부모님의 허락까지 받은 저는 시할머니만 계속 건강하시면 이제 집안의 불랑거리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할머니는 저에게 몇 번을 망설이더니 얘, 내가 있잖아. 이런 말 정말 부끄러운데 글을 몰라. 내 이름 석자도 겨우 그리는 정도라 죽기 전에는 글을 배우고 싶은데 라고 어렵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퇴근하고 1시간씩 시할머니의 글자 선생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동안 배우고 싶은 걸 어떻게 참으셨는지 시할머니는 장까지 줄여가시며 글자 공부를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평생 까막눈으로 살아 그 서름 때문에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시할머니에게는 글자를 배우고 싶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 이유는 나중에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매일매일 글자 공부를 하셨던 시할머니는 받침이 없는 글씨는 무난히 쓰고 읽을 수 있게 되셨고 어느덧 저와 공부 핑계로 이런저런 수다도 떨며 친구처럼 지내게 되셨는데 이렇게 사이가 좋다 보니 어느새 퇴근 후 남편과 있는 시간보다 시할머니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지 뭐예요. 자기야, 난 진짜 다 좋은데 잠은 나랑 자자.
요즘 왜 자꾸 침대로 안 와? 아, 미안. 할머니랑 공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자게 되네. 난 요즘 내가 아니라 자기가 우리 할머니랑 결혼한 것 같아. 미안해. 나도 너무 오랜만에 할머니랑 사니까 좋아서. 자기 생각까지는 못했어. 앞으로는 잠 꼭 자기랑 잘게. 이렇듯 남편은 때론 안 하던 질투도 했어요. 뭐 제 입장에서는 남편도 시할머니도 저를 좋아해 그러는 거니 행복했고 언제까지고 이런 시간이 계속되길 바랐는데 한 번은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고 저는 소리를 따라가다가 그 소리가 시할머니가 밤새 끙끙 앓고 있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혼자 앓고 계셨는지 온몸은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한눈에 열이 심하게 오르신 듯 시할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시할머니에게로 다가갔고 괜찮으시냐고 몇 번이고 말을 했는데 너무 아프셨는지 시할머니는 대답도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자는 남편을 깨워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고 의사 선생님은 고열로 거의 탈진한 시할머니를 진찰하시고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어요. 저희 시할머니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은 고열이 위험하다며 짧게라도 입원을 권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하고 남편을 시켜 시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시부모님을 시작으로 작은아버지와 고모님이 병원에 도착하셨고 고모님은 시할머니도 아직 보지 않으셨는데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셨어요. 이봐 조카 며느리,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잘 모시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우리 엄마 저렇게 될 때까지 대체 뭐 했어? 변호사면 다야? 아니 아가씨, 여기서 그 소리가 왜 나와요? 그래, 네가 큰소리칠 입장은 아니지? 형, 지금 형 며느리라고 싸고 도는 거야? 그래, 싸고 도는 거다. 너도 내 며느리한테 함부로 할 거면 당장 오늘부터 어머니 네가 모셔. 어이, 조카 며느리, 자네는 할 말 없나?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저도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오게 된 건 너무 속상해요. 하지만 이 순간에 남 탓만 하는 건 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더 잘 보살펴 드려야 했는데 이렇게 병원으로 오시게 해드려 그 점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절대 제가 할머니한테 소홀한 건 아니에요. 그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다 안다. 친할머니도 아니고 힘들지.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 여보, 이제라도 어머니 요양원에 모셔요. 그게 최선이라니까. 그렇게 안정제에 잠이 드신 시할머니 곁에 시부모님과 작은아버지, 고모님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내 앉아 계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 자리에 끼기는 싫었고 그래서 병원 1층 편의점에서 간단히 마실 것을 사러 갔는데 제 모습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놓이셨는지 시할머니 병상 앞인데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말을 가리지 않고 내뱉기 시작했어요. 아우, 노인네가 끈질기기도 하다. 형 말대로 엄마 그냥 요양원에 보내자. 노인네 앞으로 계속 병원 들락날락 할 텐데 어떻게 매번 병원으로 달려올 수 있겠어? 그냥 3분의 1로 나눠. 작은 오빠, 나는 안 된다니까. 왜 오빠 마음대로 정해? 그리고 조카 며느리가 책임진다고 했으면 요양원비도 조카 며느리가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변호사라며. 그럼 돈 잘 벌겠네. 애숙이 너 진짜 말 그렇게 할래? 큰오빠도 며느리 손에 늙은 엄마 맡겼잖아. 이제 와서 위선 떨지 말고 네 책임이니 네가 돈 내라고 해. 아가씨. 에휴, 그냥 이참에 편하게 돌아가시지. 어머니도 참 그렇다. 언제까지 자식들 고생시키려고 그러시는지. 그러게, 우리 엄마 자식들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참 염치도 없어. 뭐 좋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오래 버텨? 90이면 이제 갈 때 되지 않았나?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 엄마 빨리 저승길 모시고 가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깨어나지 않고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지난번 독감 때도 그러셨다며. 형, 말이 나와 하는 소린데 엄마 장례는 우리 회사 근처로 하자. 내가 그동안 남들한테 뿌린 게 많아. 막상 엄마 돌아가시면 정신 없으니까 미리 말해두는 거야.
야, 니네 회사 여기서 멀잖아. 나도 그동안 뿌려놓은 조의금이 어마어마해. 그냥 잘만 말고 이 근처에서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너는 어머니도 모시지 않았으면서 무슨 억지야? 둘 다 그만해. 장례식장 뭐가 중요해서 그래. 돈 줄 사람은 멀든 가깝든 다 줄 텐데. 그냥 제일 싼 데서 해. 그건 내가 알아볼게. 그래, 혜숙이 네가 그런 건 잘 아니까 네가 맡아서 해라.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댁 어른들 입에서 나오는 그 무서운 말들을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죠.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래도 시할머니 앞인데 저는 뭐에 홀린 듯 시댁 식구들 앞에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머니 앞에서 하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불사신이세요? 자식들이 똑같이 하면 좋으시냐고요. 할머니 아직 살아 계세요. 할머니 아니셨음 태어나지도 못하셨을 텐데 어쩌면 그래요? 천벌 받으세요. 라고 저도 모르게 화를 냈고 제 말을 들은 시댁 어른들은 잠시 황당한 얼굴을 하더니 이윽고 화가 나셨는지 저를 죽일 듯 노려보며 한마디씩 하셨어요. 그중에는 저희 부모님도 계셨네요. 언니, 얘 지금 우리한테 하는 소리죠? 아니, 새파랗게 어린 게 위아래도 모르고? 처음 봐? 너 지금 우리한테 악담하냐? 그래 아가, 이건 네가 무조건 잘못했다. 내가 아무리 널 예뻐하지만 이건 나도 넘어갈 수가 없어. 맞아요 형수. 이참에 며느리 교육 단단히 하세요. 아니 어디 감히 지가 나서서 훈계야. 며느라, 어서 빨리 사과해라. 네가 우리 어머니랑 같이 지내더니 정이 들어 그러나 본데. 그래도 네가 공경해야 할 상대는 나랑 여기 어른들이다. 어서 빌어. 싫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빌죠. 저는 틀린 말 한 게 없어서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물러서지 않자 고모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 시부모님께 며느리 교육 잘 시키라며 자리를 떠나셨고 그것을 시작으로 작은아버지도 시아버님도 고모님을 따라가시는데 마지막까지 남으셨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따가운 눈총을 쏘시더니 제가 역시나 물러나지 않자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중에 나랑 얘기 좀 하자.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이런 망신을 당할 줄은 몰랐구나. 그렇게 말하고 제 어깨를 세게 툭 치고 나가시는데 아무리 제가 며느리지만 화가 나서 지금 말씀하시라고 쫓아가려는 그때 시할머니가 스르륵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저으시는데 정말 너무 속상하게도 시할머니는 당신 자식들의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모두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깨셨으면 진작에 일어나시지. 뭐하러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내가 일어나면 쟤네들이 얼마나 놀라겠냐. 그리고 사람이 너무 비참하니까 그냥 깨고 싶지 않더라. 그래도 네가 나서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네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보다 훨씬 낫구나.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다 들었다고 홍구멍을 내세요. 할머니가 무서운 줄 알아야 다음부터 안 그러시죠.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애석하게도 내가 쟤들한테 해준 것이 없는 건 맞아. 그때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지들도 서름이 있겠지. 시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 몰래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리는데도 집에 가고 싶으시다고 입원은 거부하셨고 저는 시할머니의 뜻에 따라 퇴원수속을 밟았어요.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제멋대로 시할머니를 퇴원시켰다며 시댁 어른들은 저를 포함한 저희 남편에게도 뭐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다행히 제 편을 들어주며 시할머니가 원하셔서 그렇게 된 거니 따지고 싶으면 집으로 오셔서 시할머니 앞에서 하시라 했다더군요. 하지만 아무도 집에 오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 후 저는 틈틈이 시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어쩐지 한번 크게 아프신 후로는 어지간해서는 다시 예전처럼 기력을 찾지 못하셨고 다음 돌아오는 명절쯤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명절이 좋았던 적이 없었다. 어릴 때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싫었고 시집 와서는
명절이면 없는 살림에 쉴 수 없이 일을 해서 싫었어. 그리고 늙어서는 자식들 눈치 보는 게 죽는 것만큼 싫어서 나는 명절이 싫었다. 근데 올해는 네가 나를 데리러 와서 명절이 처음으로 좋았어. 아가, 고맙다. 뭘 또 고맙다고. 할머니, 앞으로 명절은 늘 저랑 즐겁게 보내요. 그러니까 어서 다시 건강해지셔야 해요. 저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셔야죠. 저 할머니한테 배울 게 아직 너무 많아요. 아니, 넌 이미 훌륭해. 그리고 나한테 시간이 이젠 정말 많지 않은 것 같구나. 너한테 그리고 우석이한테는 미리미리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 싫어요. 저 그 인사 안 받을 거예요. 뭐 얼마나 같이 살았다고 벌써 그러세요. 저랑 10년, 아니 20년은 더 같이 살아요. 증손주도 보셔야죠. 아이고, 우리 손주 며느리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겠네.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나한테까지 굴러왔을꼬.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컥해오는 울음을 애써 삼키셨어요. 그리고 그해 돌아오는 명절은 남편의 뜻에 따라 시댁에 가지 않았고 어쩐 일인지 시댁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저는 명절을 그냥 시할머니와 조촐하게 보냈어요. 친정 부모님도 제주도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다녀오신다고 해서 명절 지나고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하셨고요. 그렇게 반년을 보냈어요. 할머니의 기침 소리는 점점 심해지셨고 가끔은 열이 나는 일도 있어 저와 남편은 언제라도 응급실에 갈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너무나도 조용히 기침 없이 주무시더니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 먼 길을 떠나시면서 아무런 인사도 없이 가시다니 저는 이미 떠나신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었고 남편 역시 그런 저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는데 소식을 들은 시댁 어른들은 마치 미리 다 준비를 해놨다는 듯 장례를 준비하셨어요. 어찌나 척척 진행되는지 화가 날 지경이었죠. 저는 근무하는 로펌에 할머니 상으로 휴가를 냈어요. 그러자 로펌에서는 화환과 제수용품을 보내주었는데 이제 막 입사를 한 학교 후배 변호사인 민우 씨가 무언가 들고 오더라고요. 선배님, 이거요. 이거 선배님 할머니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민우 씨가 우리 할머니를 어떻게 알아? 전에 선배님 재판 가셨을 때 할머님이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기다리셔야 한다고 했는데 할머님은 이미 선배님이 자리에 안 계신 걸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당신께서 떠나고 장례가 치러지면 이걸 선배님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민우 씨한테 전해받은 것들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곳엔 환하게 웃고 있는 시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언제 이런 걸 혼자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 사진 앞에서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바로 그때 후배 변호사 민우 씨의 입에서 할머니의 유언장이라며 가족들 모두 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유언장? 노인네가 어디서 본 건 있어서 할 건 다 했네. 그러게 변호사 손주 며느리랑 지내더니 아주 이상한 걸 배웠어. 그러지 말고 드러나 봐요. 혹시 알아요? 우리 모르는 뭔가 있는지. 언니, 꿈 깨요. 우리 엄마 빈털터리 개털이라는 거 지나가는 똥개도 알아. 안 그래요, 큰오빠? 그렇지. 이미 재산이 있었음. 그 양반이 그러고 있었겠어. 자자, 다 모이신 거면 신영자님의 유언장을 읽겠습니다. 자필로 남기신 편지입니다. 편지? 오빠들, 우리 엄마 글씨 모르지 않았나?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꼭 배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유언장을 쓰시려고 그러셨던 거였나 봐요. 아유, 괜한 짓을 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드네. 선배님이 읽으실래요? 그래, 내가 할게. 모두 보아라. 이 편지가 공개됐다면 나는 이미 죽고 없을 테지. 어때? 좋으냐? 그렇게 오래 버틴다고 나를 원망하더니 이제 소원대로 내가 죽고 없으니 얼마나 좋겠니? 니들이 내 병상에서 하는 소리 다 들었다.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놀랄 일도 아니었는데 우리 착한 손주 며느리가 그걸 보고 나보다 더 놀란 듯 하더라. 얘들아, 미안하다. 능력 없는 애미라 미안해. 나는 니들 말대로 해준 것이 없다. 하지만 그것만 알아다오. 해주지 못한 애미의 마음도 그리 편하지 않았단다. 그리고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 늙은이가 말년에 그래도 사는 꼴이 불쌍했는지 운이 좀 따랐단다. 거기 내 통장에 보면 돈이 있어. 평생 쓸모도 없는 외갓집 땅이라 잊고 있었는데 리조트인지 뭔지가 들어온다고 보상금이 나왔다. 하지만 그 돈은 모두 내 손주 며느리한테 주고 싶어. 그래서 변호사 양반한테 다 조치를 취했다. 설마 그 돈도 욕심난다고 탐내거든 내 하늘에서도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게야. 그 돈은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나를 아껴준 순정이 것이다. 순정아, 고맙다. 네 덕에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고 참 따뜻했다. 건강하고 항상 행복해라. 어머머, 저 노인네가 끝까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네? 그래서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 고모님의 말에 시댁 어른들은 단숨에 후배 변호사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뺏어든 통장에 찍힌 돈 50억을 확인한 시댁 어른들은 마치 좀비처럼 저에게 매달리셨는데 시아버님이 나서서 고모님 내외와 작은아버님 내외를 저지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유언 못 들었어? 다 우리 며느리 몫이라잖아.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아가, 이거 다 네가 가져라. 그리고 우린 부모니까 알지? 네? 알긴 뭘... 너는 변호사식이나 돼서 눈치가 없니? 이따 우리 가족끼리 얘기하자. 그래도 여태 어머니를 모신 나나 마지막까지 모신 너나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엔 복이 있다. 그치? 우리요? 어머님, 저는요 돈이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할머니 뜻에 따를 거예요. 할머니 살아계실 때 서러움 느끼게 한 어떤 누구도 이 돈 건드리지 못하게 할 생각이니 그런 줄 아세요. 뭐? 넌 그 큰 돈을 너 혼자 갖겠다는 거야? 여보, 얘 좀 봐요. 며느라, 그 할머니가 내 어머니다. 너 생각 잘해. 너도 참 돈 앞에 염치가 없구나. 오빠, 나도 엄마 딸이야. 나누려면 다 같이 나눠. 맞아. 이미 죽은 양반이 어떻게 알아. 그냥 똑같이 나누자고. 저기 죄송한데 그럴 순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미 법적으로 절차를 다 밟으셨어요. 뭐야? 이 망할 노인네. 지금 생판 남한테 전 재산을 몰아주고 지금 자기 자식들은 손가락 빨게 한단 거야? 정말 너무하네. 고모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아이처럼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그 눈물이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죄송함에 반성하는 눈물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할머니가 남긴 유언장 글씨를 보고 또 봤어요. 처음 글씨 배우신다고 연습을 얼마나 하셨는데 이렇게 완성된 편지를 보니 할머니가 벌써부터 보고 싶어지는 거 있죠. 그 후 저는 시부모님은 물론 시댁 식구들에게 천하의 욕심 많고 못된 년이 되었고 그 후 모든 식구들과 왕래를 끊었는데요. 가끔 시부모님은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 반 정도 돈을 준다면 다시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끝까지 뭐가 우선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남편 역시 천륜이고 혈육이지만 돈 앞에 그러시는 시부모님에게 크게 실망했고 그래서 당분간은 보지 않고 살자 하고 있는데 명절이 돌아오면 그 불편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다 최근 명절을 앞두고 역시나 썰렁한 마음에 할머니가 계셨던 보료에 누워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편지 봉투가 서랍장 바닥에 보였고 저는 이게 뭐지? 하는 마음에 그걸 바닥에서 꺼내보았는데요. 그걸 열어보는 순간 할머니 보료에 얼굴을 파묻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가, 네가 이 편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 편지는 너한테 이제 막 글씨를 배우고 처음으로 써보는 편지다. 글씨도 이상하고 맞춤법도 이상하겠지만 너무 신이 나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야. 내 귀한 손주 며느리 강순정, 고맙다.
너를 만나 나는 죽고 싶은 생각보다 살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다. 나를 살고 싶게 해줘서 고마워. 언제인가 네가 너의 할머니 얘기를 한 적이 있지? 내가 하늘에 가서 네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 내가 덕분에 호강했다고 큰 절이라도 올리련다. 사랑한다, 순정아. 왜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 따뜻한 마음을 몰랐을까요? 저도 알아요. 사람이란 누군가에는 좋은, 또 누군가에는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산다면 이렇듯 좋은 것도 보지 못할 텐데 그저 저는 그 점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할머님이 남겨주신 돈은 솔직히 아직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님이 남겨주신 마음이 저에게는 돈보다도 더 커서 그 생각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감사한 마음을 저도 제 욕심에 헛되이 쓰지 않을 거라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욱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한 번쯤은 할머니가 제 꿈에 다녀가실 수도 있겠죠. 올해 명절은 할머니와 보냈던 추억을 되새기며 할머니를 위한 정성이 담긴 차례상을 차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서로 따뜻하고 배려 넘치는 가족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